그들은 몰랐다. 그 여자가 20년 전 3살배기 아이를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했다는 걸. 보험금 3천만 원, 위로금 2천만 원을 챙기고 새 남자 만나 재혼해서 호화롭게 살았다는 걸. 박순덕 할머니 75. 경기도 평택에서 작은 섬유회사를 운영하는 이 여자는 20년을 울면서 살았다. 손자 민준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며느리 최유리는 그날 병원 영안실 앞에서 울부짖었다. 어머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손 놓친 사이에 민준이가. 장례식장은 울음바다였다. 작은 관 앞에서 순덕은 혼절했다. 아들 지훈이는 넋이 나갔고 며느리 유리는 입원까지 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유리는 이혼을 요구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민준이 생각만 나면 숨이 막혀요. 순덕은 며느리를 보냈다. 아들도 결국 폐인처럼 집을 나갔다. 회사 일도 집안일도 모두 순덕 혼자 떠안았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런데 2025년 11월 어느 추운 월요일 아침, 순덕의 회사 평택섬유 면접장.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23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들어왔다. 깡마른 몸에 낡은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이력서 주세요. 순덕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이름 김민준, 생년월일 2002년 3월 15일. 순덕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력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면접관이 놀라 물었지만 순덕은 그 청년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 민준이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다. 이름이 뭐라고요? 김민준입니다. 생년월일은 2002년 3월 15일입니다. 순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준이 죽은 지 20년.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이 면접장에 똑같은 이름, 똑같은 생년월일, 똑같은 점을 가진 청년이 앉아 있는가? 순덕은 그날 면접을 중단하고 청년을 붙잡았다. 너 혹시 고아원에서 자랐니? 청년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순간 순덕은 알았다. 이 아이가 민준이라는 걸, 살아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 최유리가 20년 전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면접실 안은 냉기가 감돌았다. 박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이라는 청년의 이력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름 김민준, 생년월일 2002년 3월 15일, 주소 경기도 안산시 에코구 고시원, 학력 에코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 편의점 아르바이트 3년, 물류센터 계약직 1년. 고시원에서 산다고?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자가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민준이라면 20년을 어떻게 살아온 걸까? 저기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옆에 앉은 인사팀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계속해. 김대리가 청년에게 질문을 던졌다. 민준 씨, 지원 동기가 뭔가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섬유 쪽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섬유공학과에서 잠깐 실습한 적이 있는데 손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순덕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목소리도 지훈이랑 비슷해.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김대리의 질문에 청년의 표정이 굳었다. 없습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에 면접실이 조용해졌다.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민준 씨.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네, 대표님. 혹시 어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에 있는 소망이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기 언제 들어갔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3살쯤이요. 그 전 기억은 없습니다. 3살. 순덕은 숨이 막혔다.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2005년 3월. 그때 민준이 나이가 딱 3살이었다. 면접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순덕이 벌떡 일어났다. 김민준 씨, 잠깐 저 따라와 보세요. 네. 청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순덕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순덕은 청년을 대표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고 청년을 소파에 앉혔다. 할머니, 저 혹시 뭐 잘못했나요? 청년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순덕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한번 봐줄래? 사진 속엔 3살배기 아이가 웃고 있었다. 아이는 파란 티셔츠를 입고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이 있었다. 청년은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봤다. 이 아이 누구예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손자야. 이름이 민준이. 청년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요? 응. 2002년 3월 15일 태어났어. 근데 2005년 3월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지. 순덕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오늘 너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느낌이 왔어. 이름도 같고 생일도 같고 왼쪽 눈썹의 점도 똑같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3살 때부터?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이름표도 없이. 그래서 원장님이 그냥 민준이라고 지어줬대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름표도 없이 버려졌다고? 네. 그래서 저는 제 진짜 이름도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네. 너 혹시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 있니? 청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순덕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이가 돌 때 뜨거운 물에 데었거든.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남았어. 청년은 멍하니 자기 어깨를 만졌다. 저한테도 있어요. 여기. 그 순간 순덕은 확신했다. 이 아이가 바로 민준이라는 것을,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순덕은 경로당으로 달려갔다. 절친한 친구 이경숙 68세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경수가 민준이가 살아있어. 뭐? 무슨 소리야? 경로당 안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온 애가 이름도 김민준, 생일도 똑같고 왼쪽 눈썹에 점도 있고 어깨에 화상 자국도 있다고? 그래.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대. 3살 때 버려졌다고. 경숙이 눈을 부라렸다. 그럼 그 여자 최유리 그년이 민준이를 죽였다고 거짓말한 거 아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경로당 안이 술렁거렸다. 세상에 그런 폐륜이 어디 있어. 자기 친자식을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은? 위로금은?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보험금이랑 위로금 합쳐서 5천만 원 받았어. 그 돈 들고 재혼했지. 이 더러운 년. 경숙이 탁자를 탁 쳤다. 순덕아, 당장 경찰 가야 해. 이건 사기야, 사기.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근데 그 전에 DNA 검사부터 해야 해. 당연하지. 확실하게 증거 남겨야지.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경수가 나 너무 무서워. 뭐가? 만약 진짜 민준이가 맞다면 그 애는 20년을 나 없이 살았잖아. 고아원에서 혼자서. 나는 뭐 했어? 그동안. 경숙이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다. 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속은 거라고. 나쁜 건 그 여자야, 최유리. 그년이 다 꾸민 거라고. 그래도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순덕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민준이 찾았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그 더러운 년 최유리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순덕의 눈빛이 변했다. 그래, 넌 맞아.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손자를 버린 그년. 절대 용서 못해. 일주일 후, 순덕은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DNA 검사를 의뢰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머니, 정말 제가 할머니 손자일까요? 그럴 거야. 나는 확신해. 근데 만약 제가 정말 손자라면 왜 저를 버렸을까요? 순덕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내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엄마요? 응. 최율이라고, 내 엄마. 그 여자가 너를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마 재혼하려고. 너를 데리고 있으면 재혼이 힘들었으니까.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저는 짐이었던 거네요. 아니야. 순덕이 민준을 끌어안았다. 너는 짐이 아니야. 너는 내 보물이었어.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가 그 여자를 믿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사흘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일치율 99.98%. 박순덕과 김민주는 친손자 관계가 확실했다. 순덕은 결과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정말 내가 맞구나. 할머니.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저 이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순덕은 민준을 꼭 껴안았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최유리, 너 이제 끝이야. 순덕은 지방에 사는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민준이 살아있어. 네. 민준이, 내 아들. 살아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민준이는 20년 전에. 아니야. 죽지 않았어. 최유리가 거짓말한 거야. 뭐라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덕은 그간의 일을 설명했다. 면접장에서 만난 청년. DNA 검사 결과.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지훈아, 민준이가 20년을 혼자 살았어. 고아원에서, 고시원에서.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내일 당장 올라와. 민준이 보러. 네네. 지금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지훈이 평택으로 달려왔다. 순덕의 집 거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20년 만에 재회했다. 지훈은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민준아, 정말 내가 맞구나. 아버지. 민준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지훈은 민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그 여자를 믿어서. 민준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다.
아빠, 그래, 내가 내 아빠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최유리, 너는 이제 내 손에 죽는다. 그 시각 서울 강남. 최유리 48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유리야, 너 요즘 피부 왜 이렇게 좋아? 관리 어디서 받아? 청담동에 새로 생긴 데 다녀. 한 번에 100만 원인데 진짜 좋더라. 역시 부자는 달라. 유리는 웃으며 와인을 홀짝였다. 그녀는 재혼 후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현재 남편 강태수는 부동산 사업가로 서울에 빌딩 2채를 갖고 있었다. 근데 유리야, 너 전 남편이랑 아들 어떻게 됐어? 친구의 질문에 유리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 오래전에 죽었어. 에? 진짜? 응. 교통사고로. 그래서 나 이혼한 거야.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유리는 슬픈 척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죽었다고? 에휴, 거짓말도 이젠 입에 붙었네. 그녀는 20년 전 민준을 고아원 앞에 버렸다. 그리고 병원 영안실에 있던 다른 아이의 시신을 민준이라고 속였다. 보험금과 위로금을 챙기고 새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 완벽한 범죄. 아니,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유리는 집에 돌아와 남편 태수와 함께 TV를 봤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갈래? 리조트 예약해뒀어. 좋지.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순덕. 유리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 왜 갑자기? 유리는 20년 동안 순덕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뭐지? 무슨 일이야? 유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가 날아왔다. 최유리, 내일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유리는 문자를 보고 코웃음 쳤다. 할 얘기? 뭔데? 설마 돈 달라고? 에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유리는 문자를 무시하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유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야, 박순덕.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바쁜데요. 최유리, 너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 왜요? 갑자기.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요? 순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준이 얘기.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민준이요? 그래. 민준이. 내가 죽였다고 한 그 아이. 유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뭐야? 왜 갑자기 민준이 얘기를? 설마 들켰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와서 들어. 오늘 오후 3시. 안 오면 경찰 부른다. 순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리는 핸드폰을 쥐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오후 3시. 유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순덕의 집 앞에 섰다. 에휴, 귀찮게. 뭘 또 달라는 거야. 초인종을 누르자 순덕이 문을 열었다. 어서 와. 순덕의 표정은 차가웠다. 유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어머님,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앉아. 순덕이 소파를 가리켰다. 유리는 짜증을 내며 앉았다. 그래서요?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유리, 너 20년 전에 뭐 했어? 네.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내가 민준이 죽였다고 했잖아. 유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는 교통사고로.
거짓말 그만해. 순덕이 탁자를 탁 쳤다. 민준이 살아있어. 유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살아있다고. 너 그의 고아원에 버렸지? 유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 99.98% 일치. 내 손자 맞아. 순덕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유리는 결과지를 보고 숨이 막혔다. 이런 어떡해. 그리고 이거. 순덕이 녹음기를 틀었다. 녹음기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3살 때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대요. 이름표도 없이.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20년 전 너 민준이를 안산 소망이 집 고아원 앞에 버렸지? 그리고 다른 아이 시신을 가져다가 민준이라고 속였어.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보험금 3천만 원, 위로금 2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 받았지? 그 돈 들고 재혼했고. 순덕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유리, 너 이제 감옥 간다. 유리는 순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신이 없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3살배기 아이를 버려? 어머님, 제발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돈은 없고 애는 울어대고. 그래서 애를 버렸어? 그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유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 지금 눈물도 안 나오잖아. 순덕이 차갑게 말했다. 유리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 어머님,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인데. 지난 일? 민준이는 20년을 혼자 살았어. 고아원에서, 고시원에서, 편의점 알바하고 물류센터에서 일했어. 너는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 때.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요? 제가 뭘 어쩌라고요? 이미 끝난 일인데. 순덕은 유리를 노려봤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도 제 인생 있어요. 이제 와서 과거 들춰내지 마세요. 과거? 너 지금 농담하니? 순덕이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 부를게. 유리는 순간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안 돼요. 순덕은 유리를 밀쳤다. 저리 가. 유리는 바닥에 넘어졌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렸다. 민준이 나타났다. 민준은 바닥에 넘어진 유리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엄마. 유리는 민준을 보고 숨이 막혔다. 너, 저 기억 안 나세요? 3살 때 버린 아들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민준이 비웃었다. 20년 동안 저 혼자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맞아가며 다른 애들한테 왕따 당하며 겨울엔 추워서 떨며 여름엔 더워서 밤새 뒤척이며 그렇게 살았어요. 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요?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았죠? 명품 가방 들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피부 관리 받고. 민주는 유리에게 다가갔다. 엄마, 전 엄마가 미워요.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강태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전화도 안 받고. 태수는 거실 안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유리는 태수에게 달려갔다. 여보, 이 사람들이 날 협박해.
협박? 태수는 순덕을 노려봤다. 당신 누구야? 나는 박순덕. 유리의 전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아, 그 시골에서 섬유 공장하는. 태수는 비웃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순덕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 부인이 20년 전에 아들을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보험금 사기야.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어. 순덕이 민준을 가리켰다. 태수는 민준을 보고 당황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유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나 잘못했어. 그때 정신이 없어서. 야, 너 진짜 그랬어? 태수가 소리쳤다. 미안해.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미쳤나? 진짜 미쳤어? 보험금 사기면 징역 몇 년인지 알아? 여보, 닥쳐. 태수는 순덕을 노려봤다. 할머니, 얼마면 돼요? 뭐, 돈 얼마 드리면 이 일 덮어줄 수 있어요? 순덕은 비웃었다. 돈? 당신 지금 농담해? 농담 아니에요. 1억? 2억?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할머니, 제발이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너희가 살아야 해? 민준이는? 순덕이 소리쳤다. 민준이는 2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는 호화롭게 살면서.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돈 드릴 테니까 이 일 덮어주세요. 안 돼. 순덕은 핸드폰을 들었다. 110이죠? 신고하려고요. 태수는 순간 유리를 끌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망쳐. 순덕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네, 보험금 사기 및 아동유기 사건이요. 최유리라는 여자가 2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순덕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DNA 검사 결과, 민준의 진술, 고아원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할머니, 이거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해요. 제 손자 맞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유리와 강태수를 수배했다. 며칠 후 유리와 태수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들은 해외로 도망치려 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최유리, 강태수, 보험금 사기 및 아동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리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저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한 달 후 법정. 최유리는 법정에 섰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피고인 최유리는 2005년 3월 자신의 친아들 김민준 당시 3세을 안산 소망이 집 고아원 앞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의 시신을 가져다가 김민준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3천만 원, 위로금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돈을 이용해 재혼했으며 20년 동안 친아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유리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산후우울증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산후우울증?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재혼 준비를 했습니다. 새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것이 산후우울증 환자의 행동입니까?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민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남았고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추웠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증인,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민주는 유리를 쳐다봤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못 용서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리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다. 검사는 유리의 지인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첫 번째 증인은 유리의 고등학교 동창. 증인,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피고인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증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솔직히 계산적이었어요. 부자 남학생들한테만 잘했고 가난한 애들은 무시했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그리고 고3 때 반에 한 명이 유리 때문에 전학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애가 유리 남자친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리가 그의 뒷담화를 퍼뜨렸어요. 결국 그 애가 왕따 당해서 전학 갔죠.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유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 증인은 유리의 전 직장 동료. 증인, 피고인과 함께 일한 적이 있죠? 네. 2000년대 초반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피고인은 어떤 직원이었습니까? 증인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겉으론 착한 척했지만 속으론 완전 딴판이었어요. 제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거라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또 다른 일은 남자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여직원들 험담했어요. 그래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왕따였죠.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다. 검사가 물었다. 그럼 피고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네. 근데 얼마 안 가서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피고인의 반응은? 증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했어요. 슬퍼 보이긴 했는데 뭔가 연기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재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을 물러나게 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유리의 입지는 좁아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유리의 남편 강태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이요? 검사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네, 저 이혼했습니다. 며칠 전에.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유리는 태수를 노려봤다. 이 개새끼 날 버렸어?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유리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했지만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들을 버렸다는 걸, 그리고 보험금을 탔다는 걸. 증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증인, 이건 뭡니까? 서류에는 태수와 유리의 통화 기록이 있었다. 2005년 5월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 나왔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잘했어. 이제 우리 결혼하자고 답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증인,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증인,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재판 막바지. 유리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압니다. 하지만 유리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준은 무표정하게 유리를 쳐다봤다.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빚은 쌓여가고 너는 밤마다 울어대고 엄마 정신이 나갔었어.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 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제발 엄마 용서해줘. 엄마 진짜 후회하고 있어.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준아, 전 20년 동안 엄마가 그리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아원에서 맞을 때, 밤에 무서워서 울 때, 다른 애들이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전 항상 엄마를 기다렸어요. 근데 엄마는 안 왔죠. 20년 동안.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요? 용서해달라고요? 민준아, 싫어요. 전 엄마 용서 못해요. 민준은 자리에 앉았다.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2주 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최유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보험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유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 강태수는 범죄 은닉 및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태수도 고개를 숙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민준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밖 순덕과 민준, 지우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준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 가족을 찾았어요. 지훈도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아, 아빠도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가 잘할게. 네, 아빠. 세 사람은 법원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경로당. 순덕과 민준이 경로당에 들어서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쳤다. 순덕아, 축하해. 손자 찾았네, 찾았어. 경숙이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아, 정말 잘생겼다. 할미가 떡 사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경로당 사람들은 순덕 가족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떡, 과일, 막걸리가 가득 차려졌다. 자, 건배.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순덕은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며칠 후 순덕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네. 대학 가고 싶어요. 섬유공학 배우고 싶어요. 순덕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할머니가 학비다 될게. 할머니. 그리고 너 이제 고시원 나와. 우리 집에서 살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긴. 당연한 거지. 민준은 순덕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다. 순덕은 민준에게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을 사줬다. 할머니,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20년치야.
할머니가 못 사준 거. 민주는 순덕을 껴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어느 날 저녁, 순덕은 민준과 지훈을 불러 거실에 앉혔다. 민준아, 지훈아.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세요, 엄마? 순덕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냐면 할머니가 가진 재산 목록이야. 재산요?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순덕은 서류를 펼쳤다. 평택 본사 건물, 시가 20억. 평택 아파트 2채, 시가 15억. 서울 강남 상가, 시가 10억. 그리고 회사 지분. 지훈과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순덕은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이 중 절반은 내 거야. 네? 저요? 그래. 너는 내 손자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받아야 해. 넌 20년을 혼자 살았어. 이제 할머니가 보상해 줄게. 순덕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이 회사, 평택섬유. 나중에 내가 물려받아.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늙었어. 너는 젊고 똑똑하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다 내 거야. 6개월 후, 최유리는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 6시 기상, 세면 식사, 오전 작업, 오후 작업, 저녁 식사, 취침. 유리는 날마다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민준이를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다. 어느 날 유리에게 면회 신청이 왔다. 최유리, 면회 나와. 유리는 면회실로 나갔다. 그곳엔 옛날 친구가 앉아 있었다. 유리야, 수진아.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너 왜 그랬어? 애를 왜 버렸어?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라. 그때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유리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리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8년이나 살아야 하잖아. 모르겠어. 그냥 죽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살아야지. 수진은 유리의 손을 잡았다. 너 나오면 다시 시작해. 알았지?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민주는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섬유공학과 1학년. 민주는 열심히 공부했다. 야, 민준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은 과 친구들이 민준을 불렀다. 그래.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학생 식당으로 향했다. 민준아, 너 진짜 공부 잘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고아원 출신이 아니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교수님께 연구실에 불려갔다. 민준 학생, 앉아봐. 네, 교수님. 교수는 민준의 과제를 펼쳤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네. 정말 잘 썼어. 신입생 수준이 아닌데? 민준은 쑥스럽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민준 학생, 너 나중에 우리 연구실 들어올 생각 없어? 네. 정말요? 그래. 너 재능 있어. 열심히 하면 훌륭한 연구자 될 수 있어. 민주는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 쓰러졌다. 할머니, 민준이 순덕을 부축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요. 민준은 순덕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췌장암 3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환자분 나이도 있으시고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힘들 것 같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할머니, 순덕은 병실 침대에 누워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울지 마. 할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언젠간 가야지. 싫어요. 할머니 가면 안 돼요. 민준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순덕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할머니는 행복해. 너를 찾아서. 할머니, 할머니는 20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근데 이제 너를 찾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할머니 약속해줘. 네, 할머니. 할머니 없어도 잘 살아줘. 행복하게 살아줘.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순덕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날로 약해졌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었다. 그럼에도 순덕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할머니, 제가 죽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민주는 매일 병원에 와서 순덕을 돌봤다. 학교도 휴학하고 오로지 할머니만 생각했다. 어느 날 순덕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네, 할머니. 할머니 소원이 뭔지 알아? 뭐예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민준은 웃었다. 할머니, 저 아직 23이에요. 그래도 할머니는 보고 싶어. 순덕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네, 할머니. 민준은 눈물을 참았다. 순덕의 병이 깊어지자 경로당 친구들이 병원을 찾았다. 순덕아. 경숙이 순덕의 손을 잡고 울었다. 울지 마, 경숙아. 너 왜 이렇게 됐어? 우리 같이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 100살은 무슨, 나 이미 충분히 살았어. 순덕은 웃으며 말했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순덕 곁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순덕아, 우리 처음 만난 거 기억나? 경로당에서. 그럼, 너 그때 김치찌개 끓였잖아. 맞아. 내가 맛있다고 그랬지. 모두가 웃었다. 순덕은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다들.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순덕아, 내가 없어도 민준이 잘 부탁해. 그래, 걱정 마. 우리가 잘 챙길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순덕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렀다. 환자분이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순덕의 병실로 달려갔다. 할머니, 엄마. 순덕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민준아, 지우나. 네, 할머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순덕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할머니 행복했어.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준이 울먹였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가야 해. 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없어도 잘 살아줘. 약속? 네, 약속할게요. 민준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B-,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다.
할머니, 엄마, 민준과 지우는 순덕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순덕의 장례식이 열렸다. 평택섬유 직원들, 경로당 친구들, 동네 이웃들이 모두 찾아왔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민주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고맙습니다. 민준 학생,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 경숙이 울고 있었다. 순덕아, 너 왜 혼자 갔어? 나도 데려가지. 다른 경로당 친구들도 눈물을 흘렸다. 순덕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 손자 찾아서 행복하다가 갔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모두가 순덕을 그리워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민주는 순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 잘 살게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민주는 순덕의 영정에 절을 올렸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2030년, 민주는 28살이 되었다. 그는 평택섬유의 새 대표가 되어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신제품 샘플입니다. 그래, 한번 볼까? 민주는 샘플을 살펴보며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품질이 좋네요. 이대로 생산 진행합시다. 네, 대표님. 민주는 순덕이 남긴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퇴근 후 민주는 순덕의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주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할머니, 회사 잘 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매출이 30% 올랐어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민주는 수줍게 웃었다. 이름은 수진이에요. 대학 동기인데 정말 착해요. 할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민주는 순덕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주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같은 시각, 최유리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8년의 형기를 마친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교도소 문을 나섰다. 휴, 유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밖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유리는 막막했다. 남편 태수는 이미 이혼했고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다. 유리는 혼자였다. 유리는 고시원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다. 아줌마, 설거지 빨리 좀 해요. 네, 죄송합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설거지를 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유리는 매일 후회했다. 어느 날 유리는 우연히 신문에서 민준의 기사를 봤다. 평택섬유 김민준 대표 신제품 개발로 대박. 유리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잘 지내고 있구나. 유리는 민준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유리는 기사를 찢어버렸다. 몇 달 후 민준은 거래처 미팅을 위해 서울에 갔다. 미팅이 끝나고 민준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앞에서 한 여자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전단지 받아주세요. 민준은 무심코 전단지를 받았다. 그 순간 민준은 멈칫했다. 이 사람, 여자는 바로 최유리였다. 유리도 민준을 알아봤다. 민준아? 엄마. 두 사람은 거리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봤다. 민준은 유리를 카페로 데려갔다. 커피 드세요. 고마워. 유리는 커피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너 많이 컸구나. 네. 민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민준은 유리를 바라봤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해. 유리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게 내 벌인가 봐.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이제 엄마 원망 안 해요. 민준아,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원망하고 살면 내가 불행하대요. 그래서 저 놓아드렸어요.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연해. 엄마 용서받을 자격 없어. 유리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유일한 소원이야. 민준은 일어났다. 잘 지내세요, 엄마. 민준은 카페를 나섰다. 유리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1년 후, 민준은 여자친구 수진과 결혼했다.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평택섬유 직원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학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민준이 입장했다. 그리고 신부 수진이, 아버지 지훈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우와, 신부 예쁘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준은 순덕의 사진을 바라봤다.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준은 수진을 안아주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준은 순덕의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아내 이름은 수진이에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준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로부터 3년 후, 유리는 병에 걸렸다. 간경화 말기. 유리는 작은 병원에 입원해 혼자 죽음을 기다렸다. 어느 날 유리는 민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민준아,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내가 잘 사는 거 보고 엄마 조금 위로받았어.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유일한 소원이야. 사랑해, 민준아. 마이너스 엄마가. 유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민준에게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유리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민준은 유리의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을 찾았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조문객은 민준과 지훈 단 2명뿐이었다. 아빠, 엄마 참 외롭게 가셨네요. 그래,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만.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은 유리의 영정 앞에 섰다. 엄마. 민준은 유리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엄마 전 엄마 용서할게요. 민준은 유리의 영정에 절을 올렸다. 이제 편히 쉬세요. 민준은 한참을 울었다. 민준은 유리의 유골을 순덕의 무덤 옆에 묻어줬다. 할머니, 엄마 데려왔어요. 이제 할머니 옆에서 쉬게 해주세요. 민준은 두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할머니, 엄마, 저 잘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에필로그. 10년 후, 민준은 평택섬유를 대한민국 최고의 섬유회사로 키웠다. 그리고 아내 수진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봄날 민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순덕의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 증손자 데려왔어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 이름은 순재예요. 할머니 이름 따서 지었어요. 민주는 아이를 안고 순덕의 사진을 보여줬다. 순재야, 여기 증조 할머니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가 씩씩하게 인사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주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덤을 떠났다. 하늘에서 순덕이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끝.